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알차게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할까 말까 고민될 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고민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미 나는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은연중에 알기 때문이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을 벌이는 건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이겠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제 결혼이 실패한 것도 어쩌면 아니란 저의 기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걸 알면서도 내 남편만은 다를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저를 부추겼거든요. 결론은 이혼녀가 되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남들 앞에 꺼낼 수 있게 된 건 실패 후 달라진 제 인생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친정은 꽤 부유한 편에 속했어요.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신 덕도 있지만 이전부터 본가와 외가 모두 돈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놈의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은 늘 얼굴을 붉히고 살았어요. 특히 형제 자매 간의 우애는 엿바꿔 먹고 없을 정도로 늘 싸움을 해댔죠. 철이 들면 나아지려나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서로 부모님 돈을 더 가져가겠다고 기를 쓰고 달려들었으니까요. 형제 자매 간의 싸움을 부추긴 건 저희 아빠였어요. 난 무조건 이기는 놈한테 전 재산을 줄 생각이다. 약한 놈은 필요 없어. 공부로 이기든 장사를 해서 이기든 최고가 되는 놈만이 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장남이라고 더 주고 딸이라고 덜 주는 일은 없으니까 다들 경쟁해서 이겨라. 내 재산을 꽁으로 받아먹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냐? 5남매 중 막내인 저는 위로 오빠가 셋, 언니가 하나 있어요. 자식 많은 집 막내딸은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란다는데 제 경우는 반대였어요. 욕심 많은 큰오빠와 이기적인 언니, 이간질로 형제간의 다툼을 유발하는 둘째 오빠, 그리고 사고뭉치 셋째 오빠한테 저라는 존재는 초장에 밟아버려야 하는 경쟁자일 뿐이었거든요. 다들 돈 욕심은 많았지만 공부는 그저 그랬어요. 큰오빠는 삼수 끝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 겨우 들어갔고 언니는 한국에서 대학에 가기는 글렀다는 걸 감지했는지 일찌감치 미국 유학이라는 꼼수를 부려 LA로 날아갔죠. 거기서 흥청망청 돈 쓰고 놀다가 대학 가지도 않은 대학 졸업장 하나 들고 돌아왔어요. 4년이나 미국에서 살았지만 외국인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건 비밀 아닌 비밀이죠. 그나마 공부는 둘째 오빠가 괜찮게 했는데 그래 봐야 턱걸이로 인서울대학에 들어갈 정도였어요. 셋째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감지덕지다 싶을 정도였고요. 이러니 아빠가 자식 공부 얘기만 나오면 친구분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필 아빠 회사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아빠 친구분 아들이 고려대에 붙었지 뭐예요. 없는 살림에 과외 한번 못 받고도 명문대에 들어간 아들 덕분에 아빠 친구분은 평소와 달리 어깨를 쫙 펴고 큰 소리를 떵떵 치게 되었어요. 돈 자랑보다 신나는 건 자식 자랑이라고 그날따라 아저씨는 저희 아빠 기를 팍팍 죽이며 잘난 척을 하셨죠.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빠는 냉수를 벌컥벌컥 드시면서 그러셨어요. 개놈의 새끼, 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게 아들 고대에 갔다고 유세는? 친구 욕을 하던 아빠는 불만의 화살을 엄마랑 저희 5남매한테 돌렸어요. 당신은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간 과외비랑 학원비로 얼마를 썼는데 새끼들 중에 변변한 대학 나온 놈이 하나도 없어. 이래서야 돈 쓴 보람이 있겠냐고. 어떻게 저런 돌대가리들만 나왔는지. 하필 그때 제 눈이 아빠랑 마주쳤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갑자기 저를 다정하게 부르셨어요. 옳거니 우리 정은이가 아직 중학생이었지. 대입까지는 4년이나 남았으니까 시간도 충분하고. 좋다. 정은이 네가 명문대만 합격하면
아빠가 네 앞으로 집 한 채 사주마. 어때? 한번 해보겠냐? 솔직히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 제 성적이 반에서 중간보다 살짝 아래였거든요. 고등학교 입학도 불안불안한 처지에 명문대라니 어림도 없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려고 했는데 그때 언니가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지 뭡니까? 아빠, 이 돌대가리가 명문대에 가면 난 하버드도 갈 수 있어요. 얘한테 바랄 걸 바라세요. 명문대?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네. 야, 돌대가리, 너 영어로 네 이름은 쓸 줄 아냐? 못 쓰지? 이거 봐요. 얘가 이렇게 무식하다니까? 오빠들까지 언니를 따라 깔깔대며 저를 조롱하자 도저히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엉겹결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질러버렸죠. 해볼게요. 내가 연대 고대도 아니고 서울대에 들어가 줄 테니까 아빠는 돈이나 준비하세요. 나 엄청 큰 아파트로 살 거니까. 도끼 가득한 제 눈빛에 아빠는 기대를 품으셨지만 아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배꼽이 빠져라 웃었어요. 4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순간이었어요. 살면서 토할 정도로 공부를 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빠는 막내딸을 서울대에 보내겠다는 일면에 유명한 과외 선생부터 쪽집게 강사까지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셨고 드디어 4년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순간이 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던 언니 오빠들은 잠도 줄이고 공부에 올인한 저를 보면서 조금씩 어쩌면 이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수능 전에 받은 마지막 성적표에 전교 1등 숫자가 찍히자 마치 오지 말아야 할 종말이 찾아온 것처럼 다들 탄식했어요. 입이 찢어지게 좋아했던 건 엄마와 아빠뿐이었죠. 그렇게 기대감이 잔뜩 찬 가운데 저는 수능 시험을 치렀고 하늘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대로 당당하게 서울대 합격을 하게 됐어요. 됐다. 다 끝났어. 이 박상만이 딸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붙었다 이거야. 영대 자식 지 아들 고대 붙었다고 그 난리를 쳤겠다.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아빠는 제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4년 전 당신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이 넘게 딸 자랑을 했어요. 그 자랑을 시작으로 수십 개가 넘는 모임에 나가 한턱 제대로 쏘셨고 저희 학교에도 찾아가 선생님들 회식비로 쓰라며 수표를 뿌리셨어요. 거기다 제 과외를 맡아준 선생님한텐 엄청난 보너스를 안기셨죠.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인 저는 약속한 대로 서울 한복판에 집을 갖게 됐어요. 무려 40평대 아파트였죠. 역시 우리 막내딸이 해낼 줄 알았다. 쭉 이대로만 자라다오. 그럼 아빠 재산은 전부 네 차지가 될 테니까 아빠 말 알아듣겠지? 생각지도 못한 막내의 반란에 언니와 오빠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각자 자신의 특성을 살려 뭔가 해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나 벽장 속 곶감 빼먹듯 아빠 재산을 빼먹으려던 계획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으니 이제 스스로 곶감을 받아낼 성과를 내야 했거든요. 자식의 이런 변화에 아빠는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믿었던 막내딸한테 엄청난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데만 열을 올렸던 저는 입학과 동시에 그간 공부하느라 못해본 것들 하느라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아빠가 용돈도 넉넉히 쥐어주신 덕에 돈 걱정 안 하고 쇼핑에 음주 가무를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죠. 성적표에 F가 뜨는 과목이 늘어갔고 이러다간 졸업도 제대로 못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때 구세주처럼 저를 도와준 건 다름 아닌 저희과 복학생 오빠였어요. 그 오빠는 돈 잘 쓰는 제 옆에 붙어서 듣기 좋은 말만 쏟아내는 동기들과 달리 제게 쓴소리만 해댔어요. 네가 부모 돈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그 돈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냐? 적어도 부모님 재산을 지킬 정도의 힘은 길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기업의 2, 3세들만 봐도 모르겠니? 지킬 힘이 없는 놈은 10년도 안 돼서 회사를 말아먹고
남은 돈 겨우 챙겨서 비참한 말로를 맞는다고. 지금은 니네 아버지 재산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것처럼 많아 보이지? 멍청한 자식 손에선 그거 날리는 거 한순간이다.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산 네가 일반인들처럼 살 수 있겠어? 시장에서 콩나물 가격 깎아가며 만원 버스에 치여 직장 다니고 쥐꼬리만한 월급 쪽에서 살아야 한다면 너 할 수 있겠냐고. 속으로 난 그렇게 살 일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지금 너 하는 꼴 보면 네 아버지 재산 절대 못 지켜. 서울대 출신이면 누구나 쉽게 취직하던 시절은 끝났어. 서울대 출신도 스펙 없으면 집에서 손가락 바는 백수신태 못 면한다고. 그러니까 네 미래를 위해서라도 수업 제대로 들어. 부모 돈 아니래도 네 힘으로 번 돈으로 살 수 있게 힘을 키우라고. 하나같이 뼈를 때리는 말들이라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입술만 삐죽거렸어요. 그동안 제 곁에는 입안의 혀처럼 달달한 소리만 해주는 친구들 뿐이었어요. 이렇게 면전에 대놓고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를 만큼 제가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놀러 다니던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복학생 오빠를 따라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점심도 저렴한 학생 식당에서 때우고 강의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듣고 과제도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했어요. 당연히 성적도 많이 올랐죠. 복학생 오빠를 따라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데도 노력했어요. 영어 성적은 물론 각종 공모전을 공략해서 수상 경력도 쌓아갔죠. 마치 게임을 할 때 스킬을 쌓는 것처럼 뿌듯했어요. 졸업을 앞두고는 1, 2학년 때 말아먹은 학점을 꽤 복구할 수 있었죠. 복학생 오빠와 저는 각자 원하던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빠는 공기업에 취직했고 저는 이름 있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거든요. 2년 내내 붙어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공모전 준비를 하는 사이 우리는 같은 과 동기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이런 사실을 몰랐던 아빠는 대기업에 들어간 막내딸에 어울릴 만한 사윗감 고르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한 1, 2년 사회생활 하다가 시집가서 살림하고 살기를 바라셨죠. 우리 딸 학벌에 직장이면 판검사나 의사사위 정도는 봐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아빠가 명단을 뽑아봤다. 이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놈으로 골라봐. 아빠,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회사에서 자리 좀 잡으면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해놨다고요. 아니, 공부만 하기도 바빴을 텐데 벌써 남편감까지 골라놨어? 역시 내 딸이다. 그래, 뭐 하는 놈이냐? 같은 학교 출신에 공기업에 다니는 남자라고 했더니 아빠도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자 사위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겠지만요. 일단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는 말에 그 주 주말에 선배를 집에 데려갔어요. 아빠는 선배와 바둑도 두시고 꽤 오래 얘기를 나누셨어요. 분위기만 봐서는 당장 결혼을 허락해 주실 것 같았죠. 그런데 선배가 돌아가자 아빠가 저를 불러 그러시는 거예요. 저 놈은 안 되겠다. 꿈이 너무 작아. 공기업 다닌다는 얘기 들었을 때부터 젊은 놈이 너무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내 생각이 틀리지 않더구나. 고작 꿈이라는 게 10년 안에 집장만 해서 형제들 서울에 불러 사는 거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게다가 홀어머니 모시고 살 여자를 찾는다니? 아니, 요즘 세상에 줄줄이 시동생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여자가 어딨어? 딸 자식도 똑같이 돈 들여 가르치고 내 입에 들어갈 거 빼서 먹이고 키웠는데 누구 맘대로 부려먹을 생각을 해? 저놈은 글렀어. 평생 함께할 여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집 식구들 건살 공짜 식모를 구하려는 놈한테 내가 널 어떻게 보내? 그러니 마음 정리하고 일찌감치 끝내. 아빠, 선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저요. 선배 아니었으면 졸업도 못하고 아직도 아빠가 주는 용돈 받고 살았을 거예요. 저 1, 2학년 때 성적 아시잖아요. 그때 정신 차리게 옆에서 도와준 거 다 저 선배라고요. 시어머니 시동생들이랑 같이 사는 게 어때서 그래요. 선배네 형제들은 우리 집이랑 다르게 의좋고 착실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빠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잘 알지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먼저 반대부터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끼는 막내딸이 편한 인생을 두고 가시밭길로 가려고 하는데 손 놓고 있을 부모가 어딨겠어요. 엄마는 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따로 선배를 만나 헤어지라 강요했고, 그래도 말을 안 듣자 아빠까지 나서서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반대가 심해지면 반발도 심한 법이잖아요. 저는 사춘기 때도 안 하던 반항을 하며 부모님과 등을 지게 됐고, 결국 얼마 뒤 집을 나오게 됐어요. 대학 입학할 때 아빠한테 선물 받은 아파트가 있으니 살 곳도 있겠다. 직장 생활하며 버는 돈도 있겠다. 혼자 못 살 것도 없겠다 싶었죠. 혼자 살면 잡생각도 는다는데 제 경우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대기업이 월급도 많이 주고 직원 복지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을 무자비하게 시키거든요. 거기다 회사 내에서 영어 시험도 보고 성적이 낮으면 회사에서 영어 학원비도 내주며 강제로 공부를 시켜요. 직원들 실력을 극대화해서 최고치를 빼먹겠다는 게 이유죠. 야근도 밥 먹듯 하고 쉬는 날에도 업무 전화와 메일이 수시로 날아들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살려고 죽어라 공부에 회사에 들어왔나 싶기도 해요. 거기다 퇴근에 돌아온 후에는 집안 청소에 빨래도 돌려야 하고 이래저래 할 일이 많아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이렇게 삶의 여유라고는 1도 없는 강행군이 이어지면서 저는 영혼까지 바싹 말라가는 기분이었어요. 반면 선배는 공기업을 다니며 널널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적어도 출퇴근 시간 정확하고 학대에 가까운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니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정은아, 차라리 우리 결혼 서두를까? 요즘 너 사는 거 보고 있자니 이러다 네가 잘못될까 걱정이 돼. 다른 건 몰라도 집안 살림만이라도 내가 도우면 덜 힘들 거 아냐. 난 너희 회사보다 퇴근도 빠르고 쉬는 날도 온전히 쓸 수 있으니까. 솔직히 아직 결혼 자금을 못 만들었고 당장 직구할 돈도 없어. 그래서 결혼도 몇 년 뒤에 천천히 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요즘 널 보니까 결혼 자금 만들기 전에 네가 먼저 쓰러질까봐 겁이 나. 그래서 말인데 지금 너 사는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도 괜찮다면 우리 당장 결혼하자. 그때는 선배의 그 말이 온전히 저를 위한 말인 줄 알았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부모님과 싸우고 나와 살던 터라 기댈 곳이 필요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뭐? 결혼을 해? 누구 맘대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 그놈이랑 결혼하면 나 죽을 때 너한테 10원짜리 하나도 안 남겨줄 줄 알아. 아빠, 내가 언제 아빠 재산 탐난다 그랬어요? 저도 아빠 돈 아니어도 내가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빠 돈이 절실한 건 제 밥벌이도 못하는 언니랑 오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결혼까지 아빠 마음대로 휘두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빠가 허락 안 하셔도 저 결혼해요. 제 폭탄 선언에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고 아빠는 밤마다 술을 드실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 결혼에 쌍수 들고 환영한 건 언니랑 오빠들 뿐이었죠. 특히 결혼 10년 차인 언니는 제 결혼 소식에 콧방귀를 꼈어요. 기집애, 잘난 척 오지게 하더니 고작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런 거였어?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 그러지? 어디 결혼 한번 해봐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결혼 생활이 편할지. 남자가 결혼 전에 하는 말은 99%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 집안일을 도와? 어림도 없지. 차라리 도우미 쓰게 돈이나 많이 벌어오라고 그래라. 식도 올리기 전부터 초를 치는 언니 말에 짜증이 났지만 지나고 보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질적 조언이더군요. 그땐 제가 뭘 몰라서 귓등으로 흘려들었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선은 그으셨죠. 자네 잘 듣게. 난 이 결혼 아직도 반대라네.
앞으로 둘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딱 거기까지야.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하세.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가 됐든 내 재산은 너희 부부한테는 10원도 한 장 안 남겨줄 테니 기대 말게.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겨도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 일절 마. 니들이 원해서 하는 결혼이니 책임도 니들 스스로 지고 살란 얘기야. 아빠는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땐 아빠한테 서운하기는 했지만 제가 아빠 가슴에 못을 박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기에 입 다물고 돌아왔어요. 우여곡절 속에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휴가를 끝내고 출근하자마자 또다시 전쟁 같은 회사 생활이 이어졌죠. 저 대신 청소며 빨래, 장 보는 것까지 남편이 도와준 덕에 전보다는 확실히 살림이 수월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깔끔쟁이라서 음식물과 분리수거도 철저히 해줘서 전보다 확실히 쾌적한 환경이 되었죠.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퇴근해보니 집에 시동생이 와 있더라고요. 시동생과는 결혼 전부터 스스럼 없이 지내왔었기에 같이 맥주를 마시며 격없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형수, 나 몇 달만 여기서 지낼게요. 공시 준비 때문에 학원을 등록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지방에선 힘들잖아요. 길게는 안 있고 서울에 방 얻을 때까지만 신세 좀 줄게요. 괜찮죠? 방 구할 때까지 잠깐 있을 거라는데 야박하게 안 된다고 하기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형제가 눈빛을 주고받는 게 이미 남편과 말을 맞춘 티가 났어요. 그걸 보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슬쩍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입을 맞추긴 누가 입을 맞춰. 성욱이가 개면쩍어 할까봐 눈 맞춰준 것 뿐인데 괜한 사람 잡지 마. 그렇게 생색 안 내도 이 집 자기 건 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남편은 발악 성질을 내고는 등 돌리고 누웠어요. 아니, 내가 언제 내 집이라고 생색을 냈다 그러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괜히 길게 얘기했다간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더는 말을 안 꺼냈어요. 얼떨결에 시동생과 한 집에 살게 된 게 불편하기는 했지만 시동생이 눈치껏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줘서 오히려 전보다 편하긴 했어요. 몸이 편해져서 그런가 왠지 살이 좀 오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복이라서 회사 사람들과 점심시간에 삼계탕을 먹으러 왔는데 국물을 막 뜨려는 순간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앞에 앉은 대리님이 대뜸 자기 임신했나 보구나. 맞지? 안 그래도 요즘 몸이 좀 부은 것 같다 했더니 임신해서 그랬구나. 그 말에 화들짝 놀란 저는 몰래 임신 테스터를 사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선명하게 두 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남편은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수학의 너머로 남편이 방방 뛰는 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될 정도로 남편이 좋아하더라고요. 친정에도 연락을 했더니 평소 제게 냉랭하게 대하던 엄마도 잘 됐다며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뒤 아빠가 전화를 하셔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제 결혼 문제로 그동안 소원했던 엄마랑 아빠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기쁜 순간도 잠시,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갔어요. 거기다 입덧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되자 툭하면 빈혈로 핑그르르 하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니는 직장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다 싶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자기야, 나 회사 그만둘까? 입덧도 심해서 통 먹지도 못하는데 업무도 많고 야근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어.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 그런다고 회사를 그만둬?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리고 남들도 애 낳고 잘들 다니잖아. 입덧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한두 달일 텐데 그걸 못 참아서 회사를 그만둔다면 말이 안 되지. 게다가 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사냐?
애까지 낳으면 돈 들어갈 때 투성인데 나도 자기 힘든 거 보면 가슴 아프지. 그래도 어쩌겠어? 상황이 이런 걸. 막말로 처가에서 매달 300씩만 도와주시면 이런 걱정 안 하잖아. 아버님도 참 무심하시지. 빈말이라도 그렇게 힘들면 무급휴가라도 받아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안 된다네요. 그리곤 마치 모든 게 저희 친정에서 돈 안 대주는 게 원인인 것처럼 한마디 보태는데 정말 짜증이 났어요. 자기 말 이상하게 한다? 갑자기 내 친정 얘긴 왜 나와? 왜 내 친정에서 돈을 해줘야 되냐고. 그야 장인어른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 정도쯤은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지. 자기 애가 졌다고 장인어른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며. 좋아하신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거든? 가만 보면 자기 우리 집 돈에 욕심이 있는 것 같더라? 기억 안 나? 우리 결혼할 때 아빠가 했던 말. 한 푼도 안 주신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아빠 약속하리야. 그러니까 괜한 기대하지 마. 제가 확실히 선을 긋자 남편은 인상을 쓰며 투덜대듯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났어요. 방을 구하면 나가겠다던 시동생은 아예 눌러 살 생각을 하는지 직구할 생각도 않고 너무 편히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밥 먹으면서 슬쩍 방은 잘 구해지더냐고 물었더니 생전 처음 듣는 말처럼 무슨 방이요? 이러고 대묻지 뭐예요? 서울에 방 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선 한 몇 달 있다 갈 거라고. 아, 저 살 방이요? 난 또 그거 안 구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그냥 여기서 살라고 그러네요. 서울에 형집 있는데 뭐하러 돈 쓰고 집을 구하냐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집에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이 4개나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 쓴다고 문제될 것도 없고. 안 그래요? 뻔뻔하게 나오는 시동생을 보니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처음부터 직구할 생각은 없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옆에서 밥을 먹는 남편도 표정 하나 안 변하는 게 남편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난 안 불편한데요? 형은 불편해? 아니, 한 식구끼리 뭐가 불편해? 형제가 아주 쿵 하면 짝이더라고요. 제가 자기들 불편할까봐 이러겠어요. 내가 불편하다는 걸 애둘러 말한 거지. 두 남자는 제 속뜻을 뻔히 알면서 일부러 모른 척 하더라고요. 시동생과 함께 사는 문제로 회사에 출근해서도 손에 일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퇴근길에 집 근처 호프에서 만나자고요. 그렇게 퇴근길에 호프집에 들렀는데 글쎄 시동생이랑 시어머니까지 와서 앉아있는 거 있죠. 아가, 이리 와서 앉아라. 너 오면 시키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먼저 시켜서 먹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이삿짐은 인부들이 나르는데 내가 왜 힘든지 모르겠구나. 참,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에 아직 못 푼 짐 쌓아놨다. 살면서 천천히 정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나저나 집이 어찌나 넓은지 내 식구가 살아도 불편하진 않겠더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는 또 뭐고 내 식구가 산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통 모르겠어요. 그러자 양손 가득 양념을 묻히곤 양념치킨을 뜯던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부터 엄마 우리 집에서 살 거야. 시골집 정리했어. 논이랑 밭은 작자 나서면 이장님이 대신 팔아주시기로 하셨고. 자기야, 치킨 뭘로 시킬까? 양념? 아니면 후라이드? 남편은 별일 아닌 것처럼 어머님 이사 얘기를 툭 던져놓고는 추가로 주문할 치킨 걱정이 바빴어요. 그런 남편한테 화가 났지만 어머님 앞이라 얼굴을 붉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남편을 밖으로 불렀죠. 자기야, 이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얘기야? 적어도 나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이사 다 해놓고 통보하든 말을 해? 상황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 자기 임신해서 힘들다고 투덜대는데 별 수 있어? 자기 일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대신 엄마한테 집안 살림 봐달라고 할 수밖에. 누군 이러고 싶었는 줄 알아? 그러게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말해서 매달 생활비 정도만 받아왔어도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말란 말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자기가 우리 집 가장인데 자긴 뭐하고 자꾸 친정에서 돈을 받아오라는 거야. 우리 결혼할 때 자기 힘으로 해온 거 하나라도 있어? 이 집도 우리 아빠가 나 사준 집이고 살림살이도 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잖아. 자기가 가지고 온 거라곤 자기 게임기랑 면도기 하나가 다야. 빈손으로 결혼한 남자가 뭐가 이렇게 당당해서 매번 처가덕을 바래? 당신은 가장으로서 창피하지도 않아? 아,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네 집에 우리 집 식구들 와서 사는 게 못마땅한 거구나 너. 네 집이라고 내 앞에서 집주인 행세라도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너 정말 치사한 애다. 애초에 우리가 왜 결혼 서둘렀는지 기억 안 나? 너 때문이었잖아. 네가 회사일 힘들다고 징징대서 할 수 없이 서둘러 결혼하느라 내가 결혼 자금 만들 시간이 없었던 건데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왜? 살아보니 내가 네 성에 안 차디? 니네 아빠가 골라준 남자 만나 돈 쓰는 재미로 살 걸 후회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매번 알량한 집 하나 갖고 유세 떨 거면 차라리 끝내자. 솔직히 너랑 결혼하기로 했을 땐 나라고 돈 욕심 안 났겠냐? 네가 외동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형제들 중에 멀쩡한 거 너 하나인데 설마 네 아버지가 모른 척 할까 했어. 회사는 아니어도 최소한 몇십억은 네 몫으로 떼어줄 줄 알았다고. 근데 뭐 10원도 못 줘. 꼴랑 아파트 하나로 퉁치겠다는 소리 듣고 유산은 물 건너갔다 생각했어. 그럼 유산은 못 받더라도 생활비 명목으로 돈은 뜯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기 손주 가진 딸내미가 용돈 좀 달라는데 안 주겠냐고. 힘들다고 징징댈 시간 있으면 돈 많은 니네 아빠한테 돈 받아 쓰는 게 낫잖아. 내 말이 틀려.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 난리야. 날 천하의 쓰레기 취급하면서 넌 고귀하게 아쉬운 소리 하나 안 하고 살겠다 이거냐고. 내가 그런 널 얼마나 더 봐줘야 되는데 입이 있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아빠 재산이 탐났던 거구나. 와, 개새끼네. 우리 아빠가 사람은 참 잘 봐. 이래서 우리 아빠가 너랑 결혼하는 걸 그렇게 말렸던 거야. 네가 어떤 놈인지 간파하셨던 거지. 우리 아빠가 왜 나한테 유산을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했는지 알아? 네 손에 돈 쥐어주기 싫어서 그런 거야. 내가 달라고 안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꼴보기 싫은 이놈 손에 넘어갈 게 뻔하니까 안 주겠다고 한 거라고. 네 그 거지 근성은 알아보신 거지.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뭐? 거지 근성? 네 년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큰 소리냐? 이래 봬도 내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뭐라고 내 아들한테 함부로 굴어? 건방진년 같으니라고. 한 번만 더 내 아들한테 큰 소리 쳐봐라.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어머님 아들이 나온 그 좋은 대학 저도 나왔어요. 어머님 아들만 잘난 거 아니라고요. 됐어. 그만해.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지도 양심이 있으면 반성하겠죠.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호프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길로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골 된장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거실이며 팬트리, 베란다에도 시골집 살림이 가득했어요. 정말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죠. 머리가 지끈거려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뉘었는데 그대로 꺼져버릴 것처럼 몸이 푹 가라앉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이 말이에요. 그 순간 배를 쥐어 짜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더라고요. 여보, 나 배가 아파. 있는 힘을 쥐어짜 말은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어요. 야, 쇼하지 말고 일어나. 네가 그런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 것 같냐? 아주 임신한 게 유세다 유세. 그리곤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안간 힘을 쓰며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긴급전화 버튼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말할 힘도 없어서 비명을 질렀죠. 잠시 뒤 아빠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집에 도착했고 저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제가 꾀병을 부린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마랑 아빠가 제 침상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빠 역시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제가 유산을 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뱃속에 아기를 잃었다는 슬픔에 눈물이 났고 이후엔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었어요. 그리곤 제가 배를 잡고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매정하게 방을 나간 남편이 죽일 듯 미웠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제가 입원한 병실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너무한다 싶었는데 엄마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꼴을 하고 감히 어딜 와? 네가 쓰러졌는데도 네 남편이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쇼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네 오빠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선 피가 떡이 되게 팼다더라. 그래도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지 여동생 일이라니까 오빠 노릇은 하는구나. 뿐만 아니었어요. 아빠는 제 유산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해 제 이혼 소송을 맡기셨어요. 그리고는 업체에 연락해 제 집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 짐을 빼셨더라고요. 당장 이사할 집도 없는데 짐을 빼면 어떡하냐고 시어머니가 통사정을 했지만 세상 빛도 못 본 손주를 잃은 아빠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동안 내 새끼 피 빨아먹은 거머리들 용서 못한다며 인정사정 봐주지 않으셨거든요. 그건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이 저 모르게 동료 여직원과 원나잇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아빠는 당장 회사에 알려 개망신 주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랬다간 오히려 우리가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어서 그러지 못했어요. 대신 남편과 동료 여직원 급여에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각각 간통 위자료와 상간녀 위자료 명목으로요. 그 일로 남편과 여직원은 회사를 떠나게 되었죠. 확실히 공기업이라 그런 쪽에 대해선 가차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간통 위자료를 떠안게 된 데다 철밥통일 줄 알았던 직장까지 잃게 되었어요. 염치 없이 제 집에 몰려들었던 시댁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시골집도 잃고 가문의 영광이었던 큰아들까지 데리고 다시 낙향하게 됐고요. 공기업 취직에 부잣집 사위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진 터라 한동안 남편은 바깥 출입도 힘들 거예요. 이혼 후 저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로스쿨에 입학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도움받은 변호사를 보고 꿈이 생긴 탓이었죠. 실패한 결혼에 얽매여 살기보다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싶어서 했던 결정인데 의외로 제 적성에 맞아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아빠는 비싼 로스쿨 학비를 대주시는 대신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요. 저도 안 좋게 끝난 결혼 생활이 떠올라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던 터라 못 이기는 척 옮겼어요.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한 저는 드디어 바라던 변호사가 됐어요. 단번에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한 번 떨어진 뒤 철지부심해서 2번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5번 기회 중 2번 만에 붙었으니 그래도 선방한 편이죠. 제 합격 소식에 아빠는 가문의 영광이라며 이번에도 온 사방에 자랑을 하셨어요. 하루는 얼큰하게 술에 취해 오셔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놈이 너한테 해만 끼치건 아니었던 모양이다. 어찌됐건 간에 그놈한테 빠져 대학 졸업도 했고 그놈한테 정 떨어져서 변호사까지 됐으니 말이다. 저도 아빠의 그 말에 동의해요.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앞으로는 할까 말까 고민되는 순간이 오면 안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혹시나 해봤자 역시나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살아가시는 그 길이 항상 따뜻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